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도 절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이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결혼했어요. 거기다가 식을 올리자마자 시부모님이 바로 서울로 올라오자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네 집 식구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고향에 친정 부모님을 두고 혼자 시부모님과 남편을 따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서울에 올라와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살았어요. 명색이 갓 결혼한 신혼이었는데 방 2개,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는 서울에서 가게를 먼저 차리는 게 우선이니 장사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여기서 좀 참고 살아라. 돈 좀 벌면 그때 집 구해줄 테니 그때 분가해. 서울에서 이 정도 집이면 대궐이 따로 없지. 뭘 집을 또 얻어준다고 그래요. 나 처음 결혼했을 때는 이거보다 절반만한 방에서도 다 같이 잘만 살고 그랬어. 요즘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시어머니는 분가에 분자만 나오면 아주 학을 떼셨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평생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평생 끼고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랬으니 결혼한 아들을 이 먼 서울까지 데리고 온 거죠.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만 굳게 믿었어요. 장사해서 돈만 벌면 분가해서 살라고 하신 시아버님의 말씀을요. 시어머니가 쉽게 내보내주지 않으실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던 고모님의 소개로 같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을 도와 과일 가게 일을 했고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 새벽 시장에 나가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등 집안일은 모두 다 제 차지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꼬박 살았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시장에서 장사도 함께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10년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일도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와 고모님들 등살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새벽부터 열이 펄펄 났어요. 하필이면 집에 비상약이 하나도 없어서 남편이 새벽 내내 세숫다에 물을 받아 수건을 적셔 제 머리에 올려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제가 안쓰러웠는지 밤새 저를 간호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남편이 수건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신 거예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열이 많이 나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새벽에 시어머니께서 제가 자는 방에 쫓아오셨어요. 그러고는 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 일어나! 몸에 열이 나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 한번 하고 자면 될 것이지. 새벽부터 시장 가야 되는 남편을 밤새 한숨도 못 자게 부려먹으면 어떡하니? 거기다가 우리 3대 독자 감기라도 옮기면 어떡하라고 한방에서 자. 어차피 너는 열 나니까 거실에 나가서 자라. 그날 밤에는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도대체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화장실로 끌려가 강제로 찬물 샤워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열이 날 때에는 그게 직방이라나요. 저는 온몸이 찬물에 젖은 채 밤새 오들오들 떨며 앓다가 깨어보니 어느새 거실에 나와 혼자 자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프고 슬퍼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씀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랑 남편이 새벽부터 시장에 가는데 너는 아침도 안 먹여서 보낼 작정이야? 얼른 일어나서 상부터 차려라. 아직 열도 안 떨어져서 눈도 못 뜨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굼뜨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 사람 새벽 내내 열나서 고생했는데 굳이 뭐하러 깨우세요. 매일 먹는 아침 하루 거른다고 큰일 안 나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시집살이를 하는 저에게는 남편의 그런 자상함이 언제나 독이 되고는 했습니다. 사내놈이 할 일도 없이 여자들 일에 괜히 왜 끼어들어? 네 어머니가 네 마누라 사과 먹기라도 할까봐 그래? 시장 가려면 시간 없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빨리 준비부터 해. 살다 보면 열도 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시부모님에게는 뭐든지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반쪽이 되든 너무 피곤해서 몸살을 매일 달고 살던 그런 건 일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온 며느리라면 응당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저와 관련된 일 중에 별일 아닌 일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결혼하고 7,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병원이라도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 막연하게만 걱정하고 있었죠. 당시에는 다들 결혼하면 늦어도 2, 3년 내에는 아이가 생기니 저희 부부는 어딜 가나 별종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고모님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 항상 제게 타박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모님 정육점 일을 돕고 있었는데 고모님이 저를 보더니 비닐을 불쑥 제 주머니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렵게 구한 거니 깨끗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또 뭐길래 저러나 싶어 주머니에 들어있는 비닐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거면 바로 버리려고요. 그런데 비닐 안에는 커다란 여자 팬티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놀라긴 뭘 그렇게 놀라. 이거 우리 동네에 아들만 줄줄이 셋 낳은 여자 팬티야. 이거 입고 남편이랑 자면 무조건 애 생긴다니까. 오늘 밤 입고 준비해. 알았지? 순간 저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뭘 이런 것까지 준비해서 간섭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이 입던 팬티를 어떻게 입어요. 저는 그런 미신 안 믿으니까 이것 당장 갖다 주세요.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태평한 소리 하고 있으니 애가 생길 리가 있어? 몸뚱이가 부실하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벌써 30이 다 됐는데 언제 나와서 언제 키우려고 그래? 괜히 튕기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제가 아무리 싫다고 말해도 시어머니든 고모님이든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할 때까지 강요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별의별 일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귀한 딸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고 고모님이고 저에게 별의별 미신을 다 해보라고 하셨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랑 고모님이 제 임신에 대해 포기할 때쯤에서야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를 만큼 흐르니 자연적으로 떡하니 생기더군요. 저는 그렇게 소원하시던 손주를 낳았으니 이제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문제는 어렵게 얻은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그런지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마냥 너무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너무 귀해서 조금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자는 사이에 누가 데려가기라도 할까봐 제 옆에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에게도 드디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생겼다고요. 제 인생에서 이 아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어요. 어느새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많이 변했어요. 제 아이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보느라 잠을 자지 못하니 더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루 24시간 딸아이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달라진 모습에 물론 시부모님만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애 보는 게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잠깐 일어나서 밥상 좀 차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시애비랑 남편이 새벽부터 나가는데 못 일어나? 안 그래도 새벽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 괜히 일어나서 밥상 차리고 하다가 깜빡 졸아서 애가 깨서 오는 것도 못 들으면 어떡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예전에는 시아버지의 호통이 무서워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면 찍소리도 못하고 깨갱이었는데 저도 엄마가 되고 나니 한층 마음이 단단해졌는지 시부모님이 더는 무섭지 않았어요. 너 지금 아들도 아니고 그까지 딸 좀 낳았다고 유세하니?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넘었는데 대충 얻고 시장에 나와. 일도 바쁜데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만 있을 거야? 저만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난리였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우리 딸내미 말하고 뛰어다닐 때까지 제가 계속 옆에 있어줄 거예요. 그러려면 저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어야 해요. 그러니까 당분간 어머님 아버님 일은 알아서들 하세요. 저도 제 새끼 키우느라 바쁘니까요. 뭐야? 남들 다 키우는 애 꼴랑 하나 키우면서 너 지금 어디서 건방이냐? 당장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대로 아침상 차려. 주제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시아버지는 더는 봐줄 수 없다며 제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당장 원래 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 밥상도 차리고 시장에도 나오라네요.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애가 100일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이해해달라고 말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와 나서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웬만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했는데요. 더는 못 참겠어요. 이러다 애 엄마 잡겠어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살래요. 우리 지영이 데리고 분가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남편은 효자예요. 부모님이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고모님이 저를 괴롭혀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한 번도 시부모님의 뜻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부모님 앞에서 분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본인이 뱉은 말은 지켰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는 셋이 시댁을 나와 분가를 했습니다. 남편이 지난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경기도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서울에 살게 해주고 싶어 했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이 아니라도 상관없었어요. 우리 세 식구가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방 한 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으니까요. 남편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근처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분가한 이후 시부모님은 몇 년 동안 저희를 괘씸하게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레 풀어졌어요. 어쩌겠어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자식도 아들 하나고 손주도 제가 낳은 딸 하나뿐인걸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는 시부모님께서 저희 딸이라면 아주 죽고 못 사셨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 딸 결혼하는 모습을 못 보고 죽는 게 한이라고 하실 정도였죠. 제가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건 딸아이 하나만큼은 훌륭하게 잘 키웠다는 겁니다. 남편과 제가 사랑을 듬뿍 주고 키운 덕분인지 애가 항상 밝고 속 한번 썩이는 일이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교우관계도 좋아서 학창시절 내내 반장, 부반장을 도맡아 했답니다. 대학도 본인이 희망하던 교대에 떡하니 붙었어요. 부족한 저희 형편에 풍족하게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서 키우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아이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남편과 저도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큰 걱정 없이 지금처럼만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군요. 돈이야 평생 열심히 벌면 되는 거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없으면 삶이 초라해지는 거였어요. 딸아이가 임용고시에 2번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시험이니 몇 번 더 하면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안 된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번째 떨어졌을 때는 딸아이가 어딘가 달라 보이더군요. 전보다 훨씬 더 의욕도 없고 자포자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 이제 고작 2번 떨어진 건데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 라고요. 제 말에 딸은 힘없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이내 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잠깐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나간 딸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딸은 집 앞 편의점에서 동네 친구랑 앉아 맥주 한 캔을 먹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짠했습니다. 제 앞에서야 괜찮다고 다시 도전할 거라고 했지만 자기 속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친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풀면 다행이다 싶어 모르는 척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려던 그때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딸과 딸의 친구와의 대화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래서 돈 없는 집 애들은 시험 보겠다고 나대는 거 아니라니까.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퇴근하고 와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면 재계약 시즌인데 계약 안 되면 어떡하냐. 그거라도 못 빼면 학원비도 못 내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괜히 계약직으로 뭉개고 있는 것보다 1년 바짝 나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에만 올인하는 게 낫다니까. 내가 그런 형편이 되냐? 아직 학자금 대출도 남았는데 시험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달라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 너는 내 상황 절대 이해 못한다. 네가 가난하게 살아봤냐? 으이그, 네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너 하나밖에 없는 귀한 외동딸인데 부모님한테 말만 하면 가게 팔아서라도 해주실걸? 가게 팔면 우리 부모님은 뭐 먹고 사냐?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가 또 책임져야 돼.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딸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사실 교대에 합격했을 때도 학교가 멀어서 주변에 하숙집이라도 얻어줘야 하나 걱정했었습니다. 그때도 생각해보면 우리 집도 전세 사는데 자기 하숙집을 어떻게 구해주냐고 딸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딸아이가 혼자 살 자신이 없다고 해서 흐지부지되고 집에서 왕복 3시간씩 걸려가며 등하교를 했죠. 거기다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등록금을 빠듯하게 냈어요. 4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시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돈이 부족해 학자금 대출까지 받았고요. 임용고 씨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도 다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준비한다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집안 형편을 걱정해서 딸아이가 그랬던 거예요. 부모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순간 지난날 있었던 일들이 휘몰아치듯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저 나름대로는 하나뿐인 딸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해준 것도 없이 애한테 부담만 짊어지게 했어요. 얼마 뒤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딸아이를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가 아무리 경력 쌓겠다고 학교에 나가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임용고시가 보통 힘든 시험이 아닌데 그냥 일 그만두고 1년 바짝 공부에만 매진해보자. 생활비는 우리가 다 도와줄게. 남편에게도 딸이 친구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단번에 안 되겠다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딸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 임용고시는 그냥 포기하려고요.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까지만 일하고 다음 학기엔 학원 강사로 나갈 거예요. 아는 선배가 자리 알아봐준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딸아이가 혼자 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본인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았죠. 저는 너무 서운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엄마 아빠랑 상의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정하면 어떡해? 너 초등학교 선생님이 평생 꿈이었잖아. 시험 좀 떨어졌다고 그렇게 바로 포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다 도와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봐. 엄마, 나 이미 마음 정했어. 꿈이야 말 그대로 꿈인 거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나 또 떨어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냥 새로운 기회 생겼을 때 열심히 해볼 거야. 학원 강사 보수도 좋고 대우도 좋아. 그쪽으로 가볼래. 딸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20대 후반인데 공부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요. 빨리 자리 잡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답니다. 저는 계약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요. 아무래도 딸이 시험도 떨어지고 재계약도 되지 않아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딸이 꿈을 포기한다는 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언제나처럼 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계획대로 선배가 일하는 학원을 소개받아 학원 강사로 취직했어요. 옆에서 보니 그래도 잘 적응하고 일도 좋아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자식은 성인이 돼도 그냥 자식인 것 같아요. 저보다 키도 크고 아는 것도 훨씬 더 많은데 어딜 내놔도 항상 걱정되고 마음이 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경사가 생겼어요. 딸아이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딸아이가 얼마 전부터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야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는데 결혼 생각까지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둘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하니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걱정에 남편은 둘이 좋으면 만날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고 괜히 잔소리하지 말고 딸을 믿고 응원해주라고 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 앤데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을까. 이제 학원에서 자리도 잡고 나이도 됐으니까 일찍 하는 게 좋지. 물론 남편 말이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결혼 한번 하려고 하면 알아서 따지고 재고하는 것도 많잖아요. 집안의 학벌, 직업, 재산 뭐 하나 부족하면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들 하는 시대이니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결혼에 살다 보면 학벌이니 직업,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잘 살기만 한 건 아니지만 남편하고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배우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제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남편이 제 곁에 있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시부모님이 저를 아무리 미워하고 구박해도 남편이 항상 제 편이었기에 참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다 보니 나중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부모님까지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 사고 싶은 거 한번 내 마음대로 척척 못 사고 살아도 남편이 가정을 위해 매일 충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둘이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다 보니 지금까지 큰 다툼 한 번 없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시부모가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요. 부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고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사이요.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자식이 독립해서 떠나고 다시 둘이 되어서도 평생 좋은 친구 사이로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딸이 다른 건 몰라도 남편만큼은 자기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처럼 평생 친구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죠. 우리 딸은 외동이라 형제도 없잖아요. 그러니 배우자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실 예비 사이가 오기 전에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듣기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비 사이는 딸애가 일하는 학원 원장 아들이래요. 딸애가 대치동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일하는데 예비사위가 그 학원 상담실에서 일하다가 둘이 만나게 됐답니다. 예비사위 부모님도 다 학원 선생님 출신이고 강남에 입시학원 말고도 큰 고시원까지 운영하고 있답니다. 얘기만 대충 들어도 돈 걱정은 없는 집안인 것 같아 안심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집이 너무 기우는 것 같아 걱정됐죠. 예비사위가 있는 집 자식이라고 제가 너무 기대했나 봐요. 더군다나 제 딸이 고른 남자애니 어련히 괜찮을까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예비 사윗감이 영 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첫인상부터가 영 아니었어요. 애가 영 개념도 없고 철도 없어 보이더군요. 우리 집이 다세대 주택이에요. 주차가 한 집에 한 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비사위가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미리 남편 차를 시장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예비사위가 주차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간간히 들리는 목소리가 제 딸아이 목소리인 것 같아 남편과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딸이 데려온 남자친구와 지하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와 남편이 굳이 주차 자리를 빼놓았는데도 예비사위는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고 있었는데 본인 차가 덩치가 커서 그 자리에 두면 비를 맞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제 딸이 주차 자리를 알려줬는데도 예비사위는 자기 차가 비 맞는 게 싫어서 굳이 남의 주차 자리에 차를 주차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 자리가 지하에 사시는 할머니 창문 앞이라 할머니가 바로 알고 나오신 거죠. 이 자리는 우리 할아버지 트럭 주차해야 하는 자리라니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아파트도 아니고 이런 주택에 자기 자리가 어딨어요. 비어있으면 바로 되는 거지. 그리고 지하 사시는 것 같은데 제일 싼 집 사시면서 제일 좋은 주차 자리에 주차하는 거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니에요? 뭐야? 젊은 사람이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이 안 해. 당신 누구야? 몇 호에 사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굴어? 내가 이 건물에 10년이나 살았어. 이게 다 이미 정해진 규칙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참견이야? 아이고, 그 연세에 지하에만 10년 사신 게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과 저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어 나서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급하게 차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야, 그만해. 할머니 죄송해요. 차가 커서 그런 거니까 딱 2시간만 주차하고 바로 뺄게요. 아이고, 내가 살다 어린 놈한테 무시를 다 당하고 우리 할아버지 6시면 땡 하고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무조건 차 빼. 그제야 정리하고 들어오려던 딸과 예비 사이가 저와 남편을 보고 놀라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저는 예비 사위의 첫인상부터 이미 마음에 들지 않아 미간을 구긴 채 먼저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더 이야기해 볼 것도 없이 이미 인성이 덜 되느라는 걸 확인해 버렸으니까요. 아직 식을 올린 건 아니어도 제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리를 드리러 온 애가 예비 처가가 될 수 있는 집 앞에 주차하면서 이웃 할머니에게 저 정도로 몰상식하게 군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부모님이 학원을 계속했으면 명색이 교육자 집안인 건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시켰을까 싶었죠. 제가 기분이 상한 걸 눈치챈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조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동네가 워낙 주차가 협소해서 집마다 정한 규칙이 있어. 자네가 주차한 자리는 10년 동안 지하 할아버지가 주차하던 자리니까 약속대로 2시간 있다 빼서 원래 자리에다 주차하게. 남편은 평소 성격처럼 성인군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만약 먼저 말하지 않았다면 저도 모르게 버럭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준 덕분에 저도 감정을 좀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주차 자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정해진 자리에 주차하면 되지. 굳이 어른이랑 말싸움할 필요가 뭐 있어. 앞으로 계속 보게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저는 그래도 준비한 음식이 있으니 상을 준비하며 예비사위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요. 어머님 아버님께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어제 세차했는데 비 맞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두 분은 왜 이런 집에서 사세요? 건물도 너무 오래되고 주차도 불편한데. 이 동네도 조금 더 알아보면 여기보다 넓고 살기 편한 데 많아요. 제가 집 좀 알아봐 드릴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철없이 컸다고 해도 그렇지 30이 넘은 성인 남자가 저렇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게 맞나 싶더군요. 우리 형편이 이 집이 맞아. 형편이 좋았으면 이거보다 더 넓고 좋은 집에 살았겠지. 자네가 사는 집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놀랐나? 이럴 때 보면 남편이 참 대단해 보여요. 저는 당장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빨개졌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어른스럽게 대처했죠. 아빠, 준혁 씨가 우리 집 좁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워낙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집값이니 시세니 잘 몰라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남의 집에 와서 이사를 하라 마라. 사람이 좀 철이 없네. 남자가 30이 넘었으면 눈치가 좀 있어야지. 저는 순간 제 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런 남자 어디를 보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딸아이가 데려온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밥을 먹는 내내 얼굴에 티가 났습니다. 사실 결혼시킬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조건이 좋아도 저런 놈은 트럭으로 준대도 싫었으니까요.
제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딸이 서둘러 남자친구를 집에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딸아이와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죽겠는데 딸은 그 개념 없는 놈이랑 죽어도 결혼을 하겠대요. 저는 제 딸이 언제 이렇게 답답한 애가 됐나 싶어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결혼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돈 있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자란 애들은 다 저래. 남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다 참고 속으로 삭히면서 살아. 난 준영 씨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거 부럽더라. 뭐? 너는 그럼 아까 준영인지 뭔지 하는 그 놈이 그 한 행동이 다 잘했다는 거야? 지하에 사는 할머니한테 막말하고 이런 오래된 집에 사는 부모 무시하는데도? 무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격지심이야. 그 사람은 여기보다 좋은 집 구해주겠다고 호의를 보인 건데 엄마가 괜히 자존심 상해서 버럭한 거잖아. 딸의 말에 놀란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딸이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착하고 정직하게만 사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하나뿐인 우리 딸을 그런 놈에게 시집 보내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이야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콩깍지가 씌어서 모르겠지만 저렇게 개념 없는 애랑 살기엔 제 딸이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딸아이가 제 말에 콧방귀를 끼더군요. 제가 뭘 모른다는 듯이요. 저는 딸의 행동에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야말로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 우리가 뭐가 있다고 내가 아까워. 사실 준영씨 한번 파혼한 적 있어. 그래서 준영씨 부모님이 나랑 결혼 허락한 거야. 그것도 아니었으면 나 그 집 며느리로 가당치도 않아. 그랬습니다. 예비사위가 딸아이를 만나기 전에 파혼을 당했다네요. 결혼식 당일 신부가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서요.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 제 딸아이와의 결혼을 서둘렀던 것 같아요. 준혁씨 사는 집 청담동 펜트하우스야. 나 결혼하면 거기서 같이 산대. 그리고 학원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림만 하고 살면 돼. 엄마, 나 이제 지쳤어. 돈 걱정하면서 사는 거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결혼하게 해줘. 딸의 말에 저와 남편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가슴 아파서요. 가만 보면 저는 참 멍청한 엄마예요. 제가 배 아파 낳은 딸인데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줄 알고 딸에게도 은연중에 저처럼 살라고 강요했습니다. 제 딸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딸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줬어요. 딸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도 참견하고 싶은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저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랬어요. 딸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서 제일 비싼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습니다. 식장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저에게 성공했다고 딸이 부잣집에 시집갔으니 이제 걱정 없겠다고들 했어요. 저는 그제야 딸이 원하던 삶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똑똑하고 대단한 아이였는데 부모에게 말은 안 해도 능력 없는 부모 밑에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까 싶더군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는 부자 남편과 살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 딸아이에게서 연락이 뜸했어요. 결혼 준비하며 저와 관계가 소홀해지기는 했지만 그거와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사실 펜트하우스라고 해도 시댁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니 신경이 쓰여 전화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전화가 없어서 걱정돼 딸아이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딸 어떻게 결혼식하고 한 번을 얼굴을 못 봤네? 엄마 다음 주에 서울 가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마음이 쓰였는데 그래도 딸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더군요. 마침 제가 다음 주에 서울 갈 일이 있어 얼굴이라도 볼 수 있나 물었습니다. 서울은 갑자기 왜 오는데?
한참 만에 엄마 목소리를 듣고도 투명스러운 딸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아무리 사는 곳도 멀고 시집을 갔어도 그렇지 엄마 얼굴 본 지가 한참 됐는데 퉁명스럽게 말하니 서운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못되게 툭 튀어나왔어요. 서울에 가긴 왜 가? 너 엄마 혈압 때문에 한 번씩 서울 병원 가는 거 잊어먹었어? 다음 주 예약이라고 했잖아. 딸이 걱정할까봐 병원 다니는 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괜히 심술이 나서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를 꼭 닮은 제 딸도 제 말에 욱했는지 덩달아 화를 내더군요. 나도 나 살기 바쁜데 엄마 병원 가는 일정까지 일일이 다 알고 있어야 돼?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말을 아주 밉살맞게 했어요. 싸가지 없는 남편이랑 살더니 말투까지 닮아가는 건가 싶더군요.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쌀쌀맞게 해? 엄마 본 지가 언젠데? 너 엄마 보고 싶지도 않아? 엄마야말로 나한테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얼굴은 못 봐도 꼬박꼬박 용돈 보내드리고 엄마 병원비도 내 카드값에서 나가는데 여기서 더 얼마나 신경을 쓰라고 이러는 건데. 엄마는 나 어떻게 사는지 한번 궁금해한 적이나 있어? 그냥 나는 항상 다 괜찮고 잘 사는지 알잖아. 나도 살기 힘드니까 엄마 일은 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순간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면서 생색을 냈어요. 저 딸아이에게 돈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 전에 사이가 혼자 와서 웬 카드를 한 장 주고 용돈도 주고 갔어요. 결혼식 때 보는 눈도 많으니 제 한복이랑 남편 양복 좋은 거로 좀 사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원하면 아파트도 하나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위 말이 명색이 처가인데 이런 오래된 집에 사는 게 마음이 쓰인다네요. 저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돈 걱정은 하면서 살았어도 남한테 빚을 지거나 신세 한 번 진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안 그래도 돈 좀 있다고 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위놈한테 딸 보내는 것도 답답한데 그런 놈한테 집까지 받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사위에게 받은 카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쓴 적도 없었어요. 저는 딸이 하는 말이 너무 서운해 순간 울컥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얘가 이래? 너 무슨 일 있어? 왜 엄마한테 짜증이야? 제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딸은 제 말이 더 듣고 싶지 않았는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전화를 받을 때부터 얘가 영 말도 없고 힘이 없더니만 뭐가 불만인지 저에게 화만 내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자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런 모진 소리 듣고도 제 마음이 더 안 좋더군요. 제가 30년을 키운 앤데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착한 애가 엄마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는 혼자 끙끙 마음 졸일 걸 생각하니 속상하더군요. 저는 딸이 한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남았어요. 저야 사위 앞에서 당당하려고 큰소리치고 했지만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디 그게 좋게 보였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부리는 거로밖에 안 보였겠죠. 혹시나 사위놈이 없는 처가 무시하고 딸아이를 구박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 저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날 이후 딸아이에게 연락이 없었어요. 사실 딸과 엄마 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일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싸워도 금방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잖아요. 저와 딸도 항상 그랬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딸에게 먼저 엄마 하면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딸에게 서운하다가 이내 화가 났어요. 얘가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 아무것도 없이 사는 엄마는 이제 창피하고 필요 없는 건가 싶더군요. 엄마가 몸이 성치 않아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쩜 이렇게 연락이 없나 싶었죠. 저는 참다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은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서울에 갔을 때도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저에게 화가 났어도 그럴 애가 아니에요. 말은 퉁명스럽게 해도 엄마가 병원 가는 날은 항상 달력에 써놓고 약 먹는 시간에 전화도 오고 했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걱정돼서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애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됐다고요. 지영이 저희 어머님이랑 일본에 여행 갔어요. 지영이가 요즘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지 너무 힘들어해서 어머니가 온천 좀 하고 오자고 데리고 갔거든요. 저야 당연히 장모님께 이야기하고 간 줄 알았는데 저 어머님이랑 싸웠다더니 아직 화해 안 하셨어요?
딸애가 사위에게 뭐라고 했는지 사위는 저랑 딸이 싸워서 힘들어하는 줄 알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지영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하대요. 결혼 전에는 뭘 해도 어머님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뭐든지 다 편하게 해주신다고요. 아니 이보게, 누가 들으면 우리 지영이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은 줄 알겠어.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영이 똑똑한 거. 아무래도 임용고시 포기한 게 마음이 많이 남았나 봐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직 안 늦었으니까 공부 더 해보라고 해서 일본에서 오는 대로 아마 다시 학원도 다니고 할 거예요. 지영이는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영이랑 통화했는데 어머님께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사위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임용고시를 포기한 걸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저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아이에게 그렇게 부족한 부모였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흩어지면서 딸아이에게 잘못한 것들만 떠오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30년을 키워준 친정 부모보다 어떻게 시부모가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 딸은 친구들이랑 1박 여행만 가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사진을 수십 톡씩 보내던 아주 다정한 딸내미였어요. 그런 애가 시어머니랑 일본 여행 가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가서는 어떻게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벌써 여행 갔다 오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달력을 세어보니 딸아이가 결혼한 지 딱 한 달이 지났더군요.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가난한 친정 부모하고는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인지 딸에게서는 한 달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과 연락이 안 되어도 너무 안 되니 슬슬 걱정됐습니다. 며칠 뒤면 딸아이 생일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청담동으로 갔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딸이 사는 집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딸아이 물건을 퀵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택시를 타고 무작정 그 조수로 갔습니다. 펜트하우스라고 하더니만 집이 아주 으리으리하더군요. 저는 무슨 백화점에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천장도 아주 높고 사람 사는 건물에 무슨 로비도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어서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층에 서 있는 경비에게 여기 펜트하우스에 우리 딸이 산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경비가 딸 이름을 확인하고 어디론가 연락을 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알려주신 주소는 여기가 맞는데요. 펜트하우스에 오지영이라는 분은 안 계신다고 하네요. 분명히 건물 펜트하우스가 맞는데 그 집에 제 딸 오지영이는 살지를 않는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핸드폰을 꺼내 딸 사진을 경비에게 보여줬어요. 얘가 오지영인데 분명히 여기 산다고요. 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암튼 그 집엔 오지영이라는 사람은 없다니까 다시 확인해보고 오세요. 제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분명 경비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집의 사모님께서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다고 하니 자기가 더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돈 연락처라도 받아놓는 건데 싶더군요. 저는 경비에게 제가 올라가서 인사만 하고 오겠다고 사정을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했어요. 세상의 부자들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 집에 사는 줄 모르겠더군요. 저는 사위에게라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람 뒤를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있는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딸아이가 사는 집 현관문이 보이더군요. 저는 곧장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입에서 낮은 한숨이 튀어나왔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 찾아왔나 싶었는데 이 집이 맞으니까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애들이 둘 다 연락이 안 돼서 부모로서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다음 주에 우리 지영이 생일이라 제가 반찬 이것저것 좀 해왔는데 이것만 좀 전달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딸이 사는 집이라도 사돈이 같이 사는 집이니 저도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그 자리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어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어디라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오세요. 오늘은 저희가 바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지영이 이제 우리 집 사람이고 출가 외인인데 자꾸 찾지 마세요. 알사돈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다 떨어뜨렸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해요. 출가 외인이라뇨. 우리 딸 지금 어디 있나요? 저는 그 자식의 그 어미다 싶었습니다. 몰상식한 사위놈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 딸에게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 제 앞을 가로막은 안사돈을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이 무식한 여자가 뭐 하는 거야? 당신 딸은 우리 집이랑 한 계약이 있어서 못 간다니까? 안사돈이 무슨 소리를 하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말도 안 되는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바로 제 앞에 있는데 처음에 몰라봤어요. 안 그래도 날씬한 애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뼈만 앙상한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허름해도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말이죠. 그제야 저를 발견한 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여길 어떻게 왔어? 나 돈 다 갚을 때까지 엄마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돈이라니,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몰골이 왜 이래? 딸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예쁘고 곱던 애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장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안사돈이 저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새아기 너 우리 집이랑 한 계약 잊었어? 당장 들어가서 다시 바닥 닦아. 저는 순간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알고 보니 이랬습니다. 딸은 사위노임이랑 결혼 계약서를 쓰고 결혼했답니다. 사돈네는 철저히 자본주의였어요. 계약서에 결혼을 시켜주는 대신 결혼할 때부터 들어간 비용은 결혼해서 살면서 노동으로 딸이 갚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딸은 그 펜트하우스에서 가정부 노릇을 하며 결혼할 때 썼던 돈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만나려면 한 달 정도 더 일을 해야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위놈이 제게 카드와 용돈이랍시고 돈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야 계속 딸아이를 묶어두고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딸에게 왜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하고 결혼을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었어. 엄마 아빠 호강도 시켜주고. 제가 호떡도기를 낳아 키웠습니다. 딸아이는 어떻게 살든 재벌 며느리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게 이 정도로 끔찍한 일일 줄은 몰랐던 거죠. 원래 이 펜트하우스에서 일하던 사람이 5명이었는데 딸이 들어오자마자 다 자르고 그 많은 일을 몽땅 다 딸에게 시킨 거예요. 그랬으니 애가 반쪽이 되었던 거죠. 딸만은 저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 사위가 마땅치 않아도 재벌이라는 소리에 시집을 보낸 거였는데 딸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로 딸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말에 그럴 수 없다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이혼할 경우 위자료로 10억을 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정말이지 어쩌다 저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하고 잘난 딸이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철이 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요즘 딸아이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현재 딸은 이혼 소송 중이에요. 저희 나름대로 변호사도 알아봐서 그 이상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이미 공증까지 받아둔 계약서라 쉽지 않다네요. 저희는 어쩌면 좋을까요? 소송이야 하는 데까지 해보겠지만 딸과 제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안 그러려 해도 은연중에 딸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하게 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 같으면 정말 딱 죽고 싶습니다. 앞날이 막막해서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쪽팔려서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하겠나요? 저에게 힘내라고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위로의 말과 희망적인 메시지를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시 힘내서 딸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공황장애로 고생하던 사람입니다만 이제 조금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고 아주 심각한 일을 겪었어요. 사실 일이 터지고 크게 벌리게 된 게 최근이지 일이 꼬이고 꼬여왔던 것은 좀 된 것 같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 여자를 만나면서 많은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김지현이고 저와는 동갑이에요. 우리 둘은 인터넷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던 사이예요. 사실 지인들이 늘상 말리는 것이 이런 인터넷 만남이긴 해요. 그런데 다들 우려하는 것처럼 얼굴도 잘 모르는 사이에서 이상한 곳에서 연락을 주고받다 만난 게 아니에요. 아주 건전하게 SNS 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일단 첫 만남은 아주 느낌이 좋았어요. 저와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 되게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단아해 보였고 수줍은 듯 살짝살짝 의견을 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선택했어요. 고른 이유는 사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여지껏 썩 좋은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 얘기에 새삼스럽게 설레기도 하고 진짜 제대로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저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지만요. 그렇게 수줍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말고도 이 독서 모임에는 이 사람, 아니 일단 지연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지연이에게 눈독 들이는 남자 몇 명이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호감만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 독서 모임에 딱히 진지하진 않았습니다. 못 갔던 날들도 있었고 제가 갔을 때 지연이가 오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꽤 오래 나오는 것 같길래 용기 내어 연락을 해봤습니다. 지연씨 안녕하세요. 저 남민철입니다. 요 근래 모임에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이때 연락을 해두고 답장이 올 것을 한참 기다렸어요. 그런데 거의 반나절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더군요. 살짝 애탔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니 제가 볼 때에도 이미 깊게 빠져 있었나 봐요. 왜 답장이 안 오나 계속 신경 쓰이면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뒤집어 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쯤 되었을까 답장이 온 거예요. 그것도 저를 확 잡아당기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철씨. 이렇게 연락 주시다니 정말 놀랬어요. 제가 최근에 너무 바빠서 못 나갔네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실까요? 저는 안부 정도 물으려고 연락을 했던 건데 어찌어찌 바로 1대1로 둘이 만나는 그림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옷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출근을 했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먼저 제안해온 약속을 놓치고 싶진 않아서 재빠르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얼마나 주접을 떨면서 갔는지 몰라요. 아무튼 단둘이 따로 만났던 첫 만남, 그때 마주 앉았던 카페는 정말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연이는 이때 저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게 결혼 확신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결혼할 무렵쯤에 얘기해줬던 내용이에요. 그날 내가 엄청 바쁜 상태에서 왜 너를 불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몰라. 네 생각이 너무 나더라. 근데 우리 집 근처 카페를 너가 달려왔고 문이 열리면서 하얀 셔츠를 입은 민철이 너가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 있지. 그때 말하긴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 왠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 말이야. 전 이 얘기를 아주 늦게 들었던지라 그때 당시엔 꿈에도 생각 못했었어요. 재빠르게 달려간 지연이네 동네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니까 얼마나 어색하던지 내내 계속 딴 데만 보고 시선이 어쩌다가 마주쳐도 금방 눈을 이리저리 휘휘 돌리면서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커피를 사겠다며 대접도 하고 가는 길에 저에게 빵까지 사서 들려주었던 지연이. 그 뒤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어요.
주로 저는 계속 지연이네 동네에 갔고 1년 내내 그렇게 오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쪽 주변에 지나다니는 지연이의 남동생도 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둘 다 나이가 30대 중반을 훌쩍 넘겼고 우리는 딱히 연애니 결혼이니 하는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만났었어요. 그 부분은 지연이가 확실히 하고 싶어 했고요. 저기 민철아, 넌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나이에도 집에서 아직도 이래저래 통제가 심해. 여자가 어쩌고 하면서 언제 결혼할 거네 만에 말이 많다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단 걸 알면 엄청 꼬치꼬치 캐물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천천히 보자. 만약에 네가 결혼을 원하고 있다면 나는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건네는 지연이를 보며 저는 난생 처음 이렇게 깊은 감정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섣불리 감정을 표현하고 끌어당겼다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 나이가 되도록 연애를 저도 안 한 것은 아니고 몇 번 해왔지만 전부 제 의사로 된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정 좋다며 사귀자고 했던 저보다 8살이 어렸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결혼 노래를 부르는데 끝내 들어주지 못했어요. 계속 미정미정 얘기를 돌려대는 저에게 지쳐버린 그 친구는 저와 헤어지고 1년 만에 바로 결혼을 했더군요. 그 친구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이후로 저는 과연 제가 결혼이 하고 싶어지기는 할까 의문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지연이를 만나고 나니 희한하게 매일같이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이대로 늙어 죽겠단 말을 하고 있으니 더더욱 애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고서 시간이 지났을 즈음 조심스럽게 우리 사이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지연아, 나는 너가 생각이 없다면 지금은 기다리고 싶어. 근데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정말 평생 살면서 절대로 안 할 생각이야? 난 그런 쪽은 아니야. 결혼에 대한 열망은 있어. 그리고 그 대상이 네가 아니면 할 생각은 없고.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지연이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말 뜨문뜨문 지지부진하게 연락이 이어지고 잘 만나지도 못했어요. 이때 지연이 남동생의 연락처가 저에게 있었는데 답답했던 저는 결국 동생에게 연락해서 지연이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아, 민철이 형, 우리 누나요? 누나랑 연락이 안 되세요? 왜요? 저는 결론부터 말해줬어요. 결혼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다음날 연락이 왔고 얼굴을 보자고 하더군요. 이대로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나 싶어 잠도 못 잤는데 그런 저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민철아, 나도 고민 많이 해봤어. 근데 내가 결혼이 좀 걸리는 이유가 있는데 들어줄래? 전 일단 뭐라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 애가 있거나 재혼이거나 그런 거 아니면 뭔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이 말에 웃더니 다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은 나랑 남동생도 있고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도 있거든. 아직도 걔는 고등학생이야. 그런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랑 아빠랑 아주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셔. 그것만으로는 벌이가 시원찮아서 좀 힘들어. 내가 월급을 드려야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막내 동생을 내가 좀 챙겼었거든. 얘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입시를 치르기도 해서 신경 쓸 게 좀 있었어. 이런 것 때문에 이 나이에 결혼을 고민하다니 좀 한심하지. 전 이런 사정까지는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했었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꼬맹이 동생이 완전 애기도 아니고 입시를 무사히 치르는 걸 봐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정말 우애가 엄청난 남매들인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서로의 생활에 딱히 관심이 없다 보니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누나는 이미 시집가서 애들 낳고 잘 살고 있고 저만 장가 안 간 채로 나이를 먹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지연이는 자기 나름의 결혼관을 말하더라고요. 나는 막 소란스럽게 어떻게 결혼하고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 물론 너의 마음은 기뻤어. 나도 결혼한다면 그 대상은 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 친구로 지내는 게 너무 편했지만 어느새부터 너가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힘들더라고. 전에 너가 아파서 연락이 안 됐을 때도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 얘 없으면 어떡하나 싶더라. 그런데 그 뒤에 나왔던 얘기는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은연중에 약간은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겠지만 난 결혼을 하고 난 뒤 아기를 갖는 거
그건 어려울 것 같아. 너네 집에서도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는 힘들 거라고 봐. 몇 년 뒤면 40인데 아기 갖기 쉽지 않잖아. 자연스레 생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기 갖겠다고 막 무리하게 시험관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안 생기면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어려울 거라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기 생각이 아예 없다고 단정을 짓자니 뭔가 약간은 서글픈 느낌도 들고 그래도 저나 이 친구나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한창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결혼관이 확고해졌고 그렇게 우리는 금세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 집 쪽에서는 나이가 찬 아가씨와 결혼을 한다니 조금 서운해하시긴 했어요. 그래도 당신 아들 역시 똑같은 나이인데 불평해서 뭐 하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가족들을 설득했고 이제 제가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미 연애할 때부터 많이 마주쳤던 남동생, 그러니까 제 처남은 일찍이 얼굴을 봐서 그런지 저에게 아주 잘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던 이제 고등학생인 꼬맹이 처제를 보게 된 거예요. 장인 장모님까지 모두 다 비슷하게 생긴 얼굴에 역시 가족이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이때 약간 한 가지 저에게 걸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장모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둘이 나이 차서 늦게 만나서 좀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야. 나는 예비 사위 아주 환영해. 인물도 훤칠하니 잘생겼구만. 저기 그런데 우리 미희는 어쩌나? 저는 처음에 이야기가 꼬맹이 처제가 늘 따르던 큰언니가 시집을 가니 외로워서 어쩌냐 그런 걱정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듣고 보니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네? 저기 얼마간 저희 집에서 같이요? 왜? 아니 그게 이유가 있으신 건지. 이 말에 꼬맹이 처제,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처제라고 부를게요. 아무튼 처제도 당황했는지 저를 쳐다봤고 지연이도 난감한 얼굴로 자기 부모님을 쳐다보더군요. 길게 말고 몇 달 반이야. 잠깐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되나? 얘가 저기 지연이를 많이 따랐어. 왜 강아지들도 주인이 떠나게 되면 따라가서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뭐지 강아지 같은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만큼 미희가 지연이를 많이 따랐거든. 지금 되게 중요한 때이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자네도 출장 되게 많다면서. 그럼 집에 부인 혼자 두게 될 일 많잖아. 그럴 때 막내 여동생이랑 같이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길게는 아니고 몇 달 만이야. 안 그래도 우리가 그쪽 지역에 대학을 보낼 생각이거든. 이때 저는 좀 너무 황당해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사위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인가 헷갈렸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기 지금 제가 막 결정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지연이도 자기 부모님을 나무라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무슨 얘기야.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말을 왜 해. 신혼부부가 시작하는 집에 못 데려가지. 그건 안 돼 엄마. 일단은 이런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잘 넘겼고 우리는 직계 가족들만 모인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큰 식장을 빌리지는 않고 잘 아는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던 와중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 거의 아내인 지연이가 들어와서 살림이 합친 셈이 됐거든요. 형편이 여의치 않은 편이라고도 했고 혼수로도 그리 큰 돈을 갖고 오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래저래 집에 많이 보탰다곤 하더라고요. 대신 결혼 후에는 말끔하게 정리를 했고 우리는 한동안 꿀같은 신혼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처제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말이에요. 사실 이때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도 되게 말이 많았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올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날 대뜸 장모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우리 집으로 처제를 보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바삐 일을 하던 중에 전화 받고 얼마나 황당했었는지 몰라요. 자네 일하느라 바쁘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미희 있잖아. 자네 막내 처제 말이야. 미희가 지금 짐 가지고 그쪽으로 갔어. 아니 애 아빠랑 나랑 너무 바쁘고 이만한 꼬맹이 챙기기가 너무 힘들어. 대학 입시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쪽 구경도 하고 싶다고 하길래 말이야. 원룸 먹겠다고 고집 부리는 걸 네 언니랑 형부한테 가보라고 했지. 아마 지금쯤 다 갔을 거야. 지연이한테 연락해봐. 이건 무슨 내용 하나하나 정말 구구절절 단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처제를 보내놓고 저한테 전화해서 통보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아내 지연이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해준 건지, 게다가 대학 입시랑 저희 집에 오는 거랑 뭔 상관이라는 걸까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거라면 충분히 장모님 댁에서 통학을 해도 문제될 게 없거든요. 곧장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받더니 본인도 당황스럽다는 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기 민철, 아니 여보, 미안해. 나도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보낼 줄 몰랐어. 보니까 얘가 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되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했다나 봐. 내가 며칠만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낼게.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미안해. 아니 진짜 말 맞다나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집에서 엄연히 잘 키우고 있던 자녀를 저렇게 출가한 자녀의 가정으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편하게 드나들던 내 집에 낯선 처가 식구가 와 있다고 하니까 썩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지연이는 미안했던지 식사도 신경 써서 차렸고 마주 앉은 처제도 고개를 푹 숙이고서는 잔뜩 눈치를 보는 거예요. 형부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데 저 여기 얼마 안 있을 거예요. 정말 얼마 안 있다 갈 거예요. 그냥 얼마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고개도 못 들고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앞을 가리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이는 또 짠해하는 모습을 보이니 저도 더 뭐라고 하진 못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으니 일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가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아무리 봐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고등학생이고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막둥이 딸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단순하게 키웠어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머무는 공간을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좀 돌려서 말을 할까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지연이에게는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저기 지연아, 처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집에 와서 먹은 거나 이런 것 정도는 싱크대에 갖다 두게 해줘라. 내가 말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 설거지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거실에다가 먹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도 안 치웠어. 라면이랑 삼각김밥 같은 거 껍질째 그냥 굴러다니고 있잖아. 우리가 올 때까지 정말 조금도 손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던 건 처제가 잠깐만 다녀간다고 했던 날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은연중에 대체 언제 보낼 것인지 처제는 왜 저렇게 큰 트렁크를 끌고 온 건지 제 안에 계속 물음표로 남아있었거든요. 지연이는 이 부분에서 미안한 듯 말을 하면서도 끝내 언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미안. 얘가 진짜 그런 부분에 버릇이 없다니까. 내가 그 부분 확실하게 말해둘게. 자꾸 저러고 있으면 곤란하잖아. 미안해. 내가 고치도록 할게. 저기 지연아. 나도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자꾸 저러고 있으면이라니. 처제 혹시 우리 집에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알 수 있어? 불편하다기보다 나도 기한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집에 오실 수 있고 누나도 올 수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부딪히면 좀 곤란하니까. 이건 저도 최대한 애둘러서 말한 거였어요. 실상은 부모님 핑계를 대고 처제를 언제 보낼 건지 직접적으로 물은 셈이었죠. 당연히 곧 보낼 거라고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지연이의 반응은 되게 애매하게 돌아왔어요. 여기서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미희가 아직 좀 더 있고 싶나 봐. 저기 원룸도 내가 알아봐 줄까 싶어서 요즘 찾아보고 있거든? 구해지면 아마 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마치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나가는 시기도 제가 알 수 없다는 것에 숨이 턱턱 막혔어요. 아니 정도가 있지. 아무리 제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다지만 오롯이 우리 둘이 살기 위해서 이 집을 정한 거잖아요. 지연아,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처제가 있는 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우리 둘의 생활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둘이 결혼해서 둘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 이 집이 있는 거잖아. 둘 다 그걸 동의했고. 근데 나는 처제가 같이 있게 될 거라고는 듣지 못했어. 이 부분은 지연이 너가 처제나 장모님께 확실히 해줬으면 해. 그런 건 부모님께 확실히 얘기할 수 있잖아. 제 말을 여기까지 들은 지연이는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제야 알겠다, 얘기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여보가 힘들어할 거란 생각을 못했네. 엄마가 무작정 부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보가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어. 우리 미희 같이 데리고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으니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나 싶었지만 그래도 얼마간 쭉 이어졌던 낯선 식구와의 생활은 저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처제를 보냈고 저도 그날은 괜히 어색하면서도 개운한 마음에 지연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간식거리를 사들고 들어갔었답니다. 그런데 묘하게 뚱한 얼굴로 서운한 빛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연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혹시 처제가 집에 가서 그러는 거야? 이 말에 직접적으로 오케이 하진 않았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딴 쪽을 돌아보는 지연이를 보니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대체 신혼인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인지 앞서 너무 냉정하게 보냈나 싶은 후회가 들었어요. 저도 참 저인 게 결국은 이때 설득을 다시 해서 처제를 불러들이게 됐답니다. 한 달만 언니와 지내다가 돌아가는 걸로 해서 말이에요. 방학 기간이기도 했고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상호 협의한 상태에서 와 있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말도 셋이서 보내게 됐고 저는 있는 동안만은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어요. 내심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용돈도 주고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었어요. 지연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꽤나 고마워하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처가 쪽 먼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터지게 된 거예요. 이날 저는 갈 예정이 있진 않았고 지연이랑 처제만 둘이 다녀온다고 했었는데요. 마침 시간이 비게 된 거예요. 지연아, 나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 금방 차로 데리러 갈게. 내 차로 다 같이 편하게 가자. 제 말에 지연이는 미안했는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랑 미희랑 둘이 지하철로 갔다 올게. 오늘 같은 날 모처럼 편하게 집에서 쉬어. 우리 둘 신경 쓰느라고 여보 맨날 고생하잖아. TV도 보고 배달도 시켜 먹고 놀아. 이렇게 저를 배려해주는 부분을 보니 약간 찡하기도 해서 굳이 제가 데리러 간다고 했어요. 한사코 괜찮다고 사양하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글을 적으면서 생각해보니 이미 느낌이 딱 오네요. 이때 제 아내 지연이는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을 챙겨준 남편이 고마워서 굳이 처가 행사까지 안 와도 된다고 거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웬만하면 제가 오지 않았으면, 아니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날 제가 이 둘을 데리고 처가 결혼식에 도착했을 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눈치채게 됐어요. 사실 눈치랄 것도 없고 그냥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왜 저한테 저런 말을 하시나 싶었거든요. 그 말을 하신 분은 처가 쪽 작은 아버님이셨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굉장히 오랜만에 본 듯했어요. 지연이와 저, 처제 셋을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오셨고 지연이도 어색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작은 아빠 건강히 잘 계셨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거의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자 작은 아버님도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 좀 이상한 내용을 듣게 됐어요. 야, 이쪽이 그 뭐야, 신랑? 남편이구만. 아이고, 반가워요. 내가 지연이 작은 아빠야. 그동안 해외 나가 있느라 볼 일이 거의 없었어. 결혼했다고 할 때 축의금만 보냈지 뭐야. 그래서 저도 얼른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악수를 하는데 뒤이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낯설게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지현이도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데 이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고 미희도 많이 컸네. 고등학생인가? 벌써 어른 느낌이 나는데. 그건 그렇고 저기 조카 사위 참 대단하네. 좋은 일 했어. 아주 착한 사람이야. 요즘 시대에 이런 청년이 어딨나. 그치? 일단 저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 처음엔 제가 이렇게 처제까지 챙겨온 걸 기특하게 보시나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어른들과 인사를 다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오늘 둘을 같이 챙겨온 것 정도밖에야 오늘 칭찬 들을 일이 없는데 그게 뭐 그리 칭찬받을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따져보면 또 여기 식장에서 이제 막 만난 작은 아버님이 우리가 오늘 회사를 끝나고 일찍 누굴 데려오고 이런 상황들을 아실 리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냥 뭐가 그렇게 잘하고 대단하고 착하다니 요즘 시대에 왜 이런 청년이 있냐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지연이를 쳐다봤고 지연이는 그 순간 이마에 내 천자가 확 잡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이고 부부니까 미묘한 표정 변화 정도야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리고 왜 내가 칭찬받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지연이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약간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작은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건지 아무튼 이날 결혼식 끝날 때까지 내내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집에 가려고 나온 길 주차장에서 마주친 또 다른 친척, 그러니까 이날 결혼한 자제의 부모님이신 친척분이 인사를 하셨어요. 아무튼 줄줄이 이렇게 계속 지연이의 친척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는데 전부 다 비슷한 반응을 하시면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지연이 남편? 야, 아주 멋진 사람이네. 대단하다. 지연이가 남편 복이 있네 있어. 대단해. 이렇게 시작질을 하시더니 끝에 가서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남기셨고 저는 거기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딸? 저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날 처음 본 생전 낯선 어른을 붙들고 따지듯이 묻게 된 것은 인사 말미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옆에 같이 서 있던 지연이와 처제도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는 일제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해. 지연이가 고생을 아주 많이 했어. 어릴 때 딸을 낳아가지고 저만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렇게 크게 품어주는 신랑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전 이 순간 눈앞이 팽팽 돌아가는 것을 느꼈고 머리 위로 무슨 날번개가 친 마냥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통 알아듣게 좀 차근차근 말을 해줘야지 갑자기 이런 오물 같은 소리를 투척하면 어떡하냐고요. 지연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저기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요? 딸이라니, 에? 저는 연거푸 계속 물었고 제 표정과 주변 반응을 보신 그 친척 어르신은 일순간 눈이 마구 흔들리더니 서둘러 자리를 뜨시는 거예요. 곧장 주차해 둔 차 쪽으로 뛰어가시는데 저 역시 멍하니 서 있는 지연이와 그 어르신의 점점 멀어지는 거리를 보며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저기 어르신! 아니, 예, 저기 친척 어르신이죠? 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뭐요? 딸이요? 처제, 아니 여동생이 아니고 딸이요? 전 정말 누가 옆에서 달래주지 않으면 거품이라도 물 것 마냥 너무 충격이 컸고 억지로 차 안으로 몸을 우겨 넣어 빨리 자리를 뜨려는 그 어르신이 그냥 농담이라고 잘못 말했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안 그러면 도무지 이 상황을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딸이라니. 아내 지연이가 막내 여동생이라고 데리고 와서 저렇게 매일같이 먹고 자고 챙기는 저 처제가 알고 보니 아내가 일찍 낳은 딸이라니. 농담도 진짜 너무 지독하고 더럽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끝내 그 어르신은 아주 냉정할 정도로 차 문을 거세게 닫아버리시더니 슝 하고 나가버리셨고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대로 전 겨우 옆에 있는 벽들을 잡고 걸으면서 영혼이 어딘가 나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지연이와 처제 옆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저 역시 아주 속이 완전히 뻥 뚫려버린 상태라 뭔가 묻긴 해야겠는데 빨리 말이 입안에서 돌질 않는 거예요. 마치 혀가 돌처럼 굳어버렸고 누가 말을 못하게 막고 있는 마냥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겨우겨우 숨을 내쉬면서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장난이지? 나 못 알아듣겠는데 말 좀 해봐, 지연아. 제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던 지연이는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며 화를 내야 하는데 그대로 입도 똑같이 이래저래 구겨지는 모양이 되더니 눈을 질끈 감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처제는 저를 그 큰 눈으로 마구 쳐다보더니 계속해서 자기 언니 손을 꽉 부여잡고 숨을 거칠게 내쉬는 거 있죠. 도통 요상하고 잔망스러운 분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습하고 공기 잘 안 통하는 삭막한 지하 주차장에서 이러고 있어야 했던 건가요? 도무지 입이 떼지지 않고 발도 떼이지 않아서 우리 셋은 우두커니 그 주차장에 거의 10분가량 서 있던 것 같아요. 셋 중 그 누구도 감히 그 분위기를 깨고 움직일 수가 없었고 거의 쥐가 날 정도로 한 자세로 있다가 몸에 경련이 일고 나서야 제가 겨우 몸을 틀었어요. 차로 가자. 차로 가서 얘기해. 전 이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이고 쉰 듯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차로 떠듬떠듬 걸어 들어가서 제가 듣게 된 내용은 진짜 웬만한 공포영화는 장난도 못 칠 만큼 끔찍한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저기 너무 화내지 말아줘.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도 너무 소름 끼치고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사정을 줄줄 늘어놓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냥 말해. 가감없이 말해 얼른.
저는 눈을 뜨고 볼 자신이 없어서 일단 눈을 감고 있었고 그 뒤로 들려온 얘기는 이거였어요. 처제는 자기 딸이 맞다고 결론부터 말을 하더군요. 미희는 내가 일찍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때 낳게 됐어. 엄마가 호적에 올렸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한테 이 사실 한 줄 외에 더 들을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 뒤로는 그냥 다 구구절절 아주 지루하게 이어지는 변명들 뿐이었고요. 전 도통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니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운전대를 못 잡겠더라고요. 이 상태로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사고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기 부탁인데 차에서 내려줄래? 너도 그쪽도. 저는 눈을 감고 완전히 고개를 운전대에 파묻은 뒤 지연이와 처제랍시고 같이 있는 그 여자애에게 말했어요. 둘 다 이 차에서 내리라고 말이죠. 그 말인즉슨 그 말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전 완전히 저의 세계에서 이 둘을 이제 단절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생살이 뜯겨나가는 듯한 잔인한 단절을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저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애려와서 너무 아프고 춥게 느껴지더군요. 왜 제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다 알아보지 못한 제 자신? 너무 사람을 믿어버린 저? 순간적으로 머리가 이상해져서 저는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지 못하고 저 자신을 향해 겨누게 되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뭐가 잘못될 것 같아서 어질어질하다가 결국 전화기를 들게 됐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게 된 이유는 불과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저한테 처제의 안부 전화를 거셨던 분이었거든요. 참 앙큼하고 늙은 여우같이 능글능글하게. 어쩜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요? 자기 딸이 일찍 사고쳐서 낳은 손녀를 자기 호적으로 올린 건 그렇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했다 치자고요. 그 뒤의 행보가 어땠나요? 사위인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시켰고요. 이후에 우리 집으로 보냈어요. 데리고 있으라고요. 호적에 올려서 조용히 살 거면 자기가 데리고 있었어야지 저한테 보냈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쫓아가서 얼굴을 보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 접니다. 지금 미연이랑 미희는 집에 갔을 거예요. 제 말에 장모란 작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었냐고 묻듯이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래. 오늘 결혼식 갔다 왔지? 자네는 안 갔어? 왜 지연이랑 미희 둘만 보냈대? 장모님. 저는 이때 다시 숨을 들이쉬었다가 말을 꺼냈고 돌아오는 장모의 뻔뻔한 반응을 보니 이제 정신줄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장모님, 왜 그러셨어요? 처제 아니잖아요. 지연이 딸이라면서요. 장모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 말에 장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 꿀먹은 벙어리 같은 침묵 뒤에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제가 미친 건가 이 작자가 미친 건가 헷갈렸다니까요. 이제 알았구만. 그래. 어쩔 수 없어. 자네가 순리를 받아들여. 데리고 살겠다고 아내로 받아들여서 살겠다고 데려갔잖아. 그럼 지난 일도 다 품어야지. 그래야 부부지. 여기서 저는 괴성을 지르면서 마구 날뛰게 됐어요. 몇 번을 생각해봐도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였나 싶을 정도로 아주 괴팍하게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왜요? 제가 왜 장모님 딸이 질러버린 일을 품어야 되는데요? 제가 꾀꾀거리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정신 차려보니 침이 흐를 정도였더라고요. 그새 장모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가 몇 번을 걸어대도 받지 않았어요. 장인도 같이 있었는지 둘 다 똑같이 안 받더군요. 그러니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이후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아파올 뿐이었어요. 일단 뭔가 말할 정신도 없었고 그날 집으로 들어가니 처제란 여자애는 온데간데 없고 지연이 혼자 앉아있더군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집에 불도 켜지 않고 껌껌한 조명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할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나도 사정이 있었어. 나가. 전 딱 잘라서 말했어요. 여보. 아니 됐어. 나가. 부탁할게. 내가 빌까? 나도 엎드려서 빌어? 그래야 나가줄래? 여기 내 집이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어정쩡하게 서 있는 지연이를 향해 저는 결국 극강의 한마디를 건넸고 그 말에 지연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신발을 마구 주워 신고 뛰쳐나가더라고요. 너 지금 안 나가면
나 정말 제대로 사고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빨리 나가. 그 뒤로는 책임 못 져. 지금 당장 나가 빨리. 그렇게 내쫓아서 주랭랑 치듯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니 집안에 이런저런 흔적이 너무 많이 있어서 볼수록 어이가 없고 웃음만 나는 거예요. 둘이 정갈하게 이것저것 하나 골라서 꾸며놓은 모양새며 웨딩 촬영에서 걸어둔 액자며 또 그 사이에 눈치는 있어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그 처제란 여자의 짐은 다 뺐더군요. 자기는 그대로 여기에 붙어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지 자기 짐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게 화가 났다가 어쨌다가 하여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후로 거의 며칠 밤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회사도 휴가를 냈고 부모님과 누나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집에 있는 물이나 마시며 굴러다니던 빵이나 뜯어가면서 그렇게 누워서만 며칠을 보냈어요. 전화도 일절 받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았고 TV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안 되나 싶은 눈을 뜨고 있는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는 일상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었을까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부모님과 누나까지 정말 단번에 속여버렸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우라통이 터져서 참을 수 없는 건 지연이는 당연하고 장모의 태도예요. 저를 얼마나 바보 천치로 봤으면 딸인 걸 속여놓고 그 딸을 제 집구석으로 보내냐는 말이죠. 그래놓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전화를 피했어요. 심지어 중간에 정신 차리고 문자를 확인해보니 이렇게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순간 전화를 부숴버릴 뻔했습니다. 자네,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 갑자기 이렇게 애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대화로 풀어야지. 부부로 살겠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부부는 그런 걸세.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내 딸에게 실망을 안겨줄 텐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맞춤법도 다 틀려가면서 떠듬떠듬 거만하게도 써서 내보낸 얼굴이 상상돼서 전 이대로 있다간 정말 분노에 못 이겨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저는 피해자로서 당한 것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거의 짐승처럼 어슬렁어슬렁 집안에서 맴돌고 있다가 장모의 저 문자에 정신을 차리고 제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느니 저들을 망가뜨려야겠다는 생각을 겨우 했어요. 여보세요? 처남. 나야. 그래, 얘기 들었지?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이 말을 할 때쯤 저는 겨우 목욕을 하고 밥다운 밥을 먹고 안방에서 거울을 보면서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자신을 다시금 보고 얼굴을 매만지면서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 다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처남은 발발 떨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도 그런 게 저랑 일로서도 얽혀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형을 소개시켜줬고 또 다른 제 지인은 장인장모의 식당과 협업을 해서 벌리고 있는 사업이 있었어요. 하여간 다시 쓰다 보니 열받는 게 이만큼 처가에 열심을 다하는 사위가 어디 있나요? 아니, 많은 사위분들이 대체로 열심히 하시고 가정을 잘 이루며 사시겠지만 그런 사위분들 중에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흔하신가요? 왜 잘하려고 힘쓴 저를 더 엿먹이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속여놓고서 제가 주는 것들은 다 쏙쏙 빼먹고 딸의 지난 과오나 마찬가지인 그 핏줄까지 저한테 떠넘겨서 데리고 있게 하냐고요. 저를 얼마나 지들 밑으로 보고 밥으로 봤으면 그랬던 건지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우리 가족에게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끄집어내어 자근자근 조금씩 처가 가족들을 밟게 됐습니다. 먼저 처남에게 전화를 해서 단번에 일을 끊겠다고 말했어요. 처남은 지한테 불똥이 튈 거란 상상 정도는 했던 건지 무조건 빌고 빌고 또 빌더군요. 그도 그런 게 백수로 살던 인간을 제가 끄집어내어 취직도 시켜주고 우리 거래처도 소개시켜줬거든요. 처남, 나 실망이야. 보통 실망한 게 아니야. 어떻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심지어 처남은 그 처제, 걔 말이야. 걔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놀러 왔잖아. 그때 둘이서 계속 오빠니 미희니 어쩌고 이름 부르고 있더만 그거 다 연기하고 쇼한 거였어?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매형,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도 너무 괴로워서. 시간 낭비야, 이런 거. 설명? 그런 게 왜 필요해? 좌우지간, 본인 살 길은 이제 본인이 알아봐. 나는 이제 네 매형도 뭣도 아니니까. 곧장 저는 처남과 연결해줬던 모든 네트워크를 다 끊어버렸어요. 지인들에게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물론 다들 기겁하고 놀랐죠. 민철아, 갑자기 왜? 이혼? 아이고, 하긴 물어서 뭐 하겠냐마는. 암튼 그래. 네 그 처남 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할 일은 그 뻔뻔한 늙은 여우 같은 노친네들이었죠.
제 지인분들에게 연락했고 장인장모와 하는 협업을 끊어달라 했어요. 역시나 보통 아닌 노친네들이었어요. 어지간한 심장으로 그런 대대적인 사기를 칠 수 없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처남 일 끊어버린 걸 알고 바로 제 지인에게 쫓아가서 자기들과는 일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전화로 듣고 얼마나 골 때렸는지 몰라요. 민철아, 그 니네 장모님 장난 아니시더라. 아니, 저기 뭐야, 우리랑 협업하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담보 잡고 대출을 엄청 땡겼다던데? 아니 근데 왜 계속 해달라는 거야? 구두로 계약하긴 했었는데 새삼스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기 형, 그거 그만 좀 해주세요. 제가 다른 분들이랑 연결해드릴 테니까 저희 장모님 쪽이랑은 일 끊어주세요. 아니지. 이제 장모도 뭣도 아니에요. 저 이혼할 거예요. 소송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웬만큼 큰 마음을 갖고 처갓쪽에 보냈었던 인간적인 모든 배려들을 전부 가위로 전깃줄 자르듯 뚝뚝 잘라버렸어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이 쇠심줄 같은 것들이 독이 올라서는 제 뜻대로 해주질 않고 있어요. 제가 다 끊어버린 것 때문에 밥줄은 물론이고 대출받은 것들을 어찌 감당하냐며 아주 욕을 하고 난리들도 아닙니다. 그나마 뭐랄까 이 모든 원흉의 근원인 지연이, 걔는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쨌건 본인은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걔도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지 엄마를 통해서 이혼은 할 수 없다. 사기 결혼 소송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뭔가요? 저는 그들을 절대 적당한 방식으로 봐주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법적으로 도움 줄 사람들도 없는 건지 그 표독스럽게 돈도 고르고 욕심만 그득한 것들이 매일같이 집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것 말곤 뭣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저런 절차들을 다 마련해놨고 단지 저를 괴롭게 하는 건 눈 뜰 때마다 매일같이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트라우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내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이 알고 보니 아내의 딸이었다는 거, 그 한 줄만으로도 너무 역겹고 토할 것 같거든요. 그나마 하늘은 제 편이었는지 사기 결혼 소송 준비는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고요. 저 집 식구들은 안 그래도 궁핍한 형편에 그나마 중산층 사위를 맞았다가 아주 황금알을 가진 거위배를 갈라버리는 꼴이 됐어요. 자기들이 그냥저냥 살던 때에 비해서 빚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고 다 같이 내쫓기는 신세가 된 셈이죠. 그 꼴 저는 팝콘 먹으면서 끝까지 구경해줄 생각입니다. 두고두고 제 눈으로 보면서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나마 인생을 제가 잘못 살진 않았던지 주변에 있던 형들이나 직장 지인들, 동료들이 여러모로 제 상황을 알고 하루 이틀 번갈아 가며 잘 있는지 연락을 해주고 있어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서글픈 건 저도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단 한 명의 배우자를 만나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겪은 가장 큰 손실은 그렇게 잘 해나가고 싶은 기대와 자신감을 아주 크게 훼손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그 인간들 망해서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드는 걸 완전히 도장 찍듯 확인하고 이후에 새로운 발걸음을 나아가려고 해요. 요즘 들어서야 겨우 밥 한 공기 다 먹고 움직이게 됐네요. 제 이 날선 한풀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은 모두 저보단 나은 좀 더 편안한 하루들을 보내시길 바라요. 건강하십시오.